의사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애끓는 내 목소리가 응급실의 소음에 처참하게 묻혔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와 가쁜 숨소리에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이 아이만 살려달라 간절히 매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얀 마스크 위로 드러난 차갑고 익숙한 눈빛. 7년 전 임신한 내 딸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돌아섰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그 악마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내 손녀의 생사부를 쥔 채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옥 같은 응급실에서의 그 재회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 했습니다. 삐삐 울려대던 기계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던 비명과 울음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 서 있는 저 남자의 무심한 눈빛만이 거대한 바위처럼 나를 짓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하얀 가운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내 딸을 죽여놓고 어찌 이리 뻔뻔하게 의사 노릇을 하고 있냐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품에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내 손녀, 유나가 있었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남긴 유일한 희망이자 내 삶의 전부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사람이 바로 눈앞의 저 악마였습니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과 분노를 칼날처럼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베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시고 아이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혹은 알아보았지만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그 태연함에 나는 다시 한번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지옥의 풍경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내 딸 수연이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인턴 생활이 고되다며 얼굴 보기 힘들었던 사위. 그날따라 유난히 수척해 보였던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사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아니, 원수의 말이었습니다. 강서방,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수연이가 곧 애를 낳을 텐데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대로 수연이 발목에 잡혀서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동그랗고 예쁜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며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인생? 그럼 내 딸 인생은? 내 딸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뭐가 되는 건가?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제 길이 있습니다. 더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내 딸의 등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내 딸 수연이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배는 무겁게 불러왔지만 아이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했던 아이의 몸을 갉아먹었고 유나를 낳은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내 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눈앞의 저 남자 강민준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날카로운 목소리가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강민준이 짜증 섞인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불빛이 나오는 기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 동공 반응 봐야 하니 좀 비켜주세요.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시면 진료 못합니다. 알짱거려? 내가 지금 내 손녀가 죽어가는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기계적으로 유나의 눈을 살피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그 어떤 온기도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나는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귀찮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흉물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네요. 일단 해열 주사부터 놓고 피검사랑 소변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입원 여부 결정하죠. 그는 간호사를 향해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그렇게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내 딸을 죽게 만든 그 손으로 이제 내 손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었으면.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유나를 처치실로 데려갔습니다. 홀로 응급실 한쪽 구석에 남겨진 나는 텅 빈 복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교수님, 오늘 저녁은 병원장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강민준이 동료로 보이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굳은 표정을 지었냐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오늘 우리 장인어른 기분 좋으시게 할 일이 좀 있거든. 장인어른?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딸을 그렇게 버리고 떠난 인간이 버젓이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내 의심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환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강민준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여보.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강민주는 그 여자를 보며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7년 전 내 딸 수연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뒤편에서 간호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이수진 사모님이시잖아. 병원장님 따님. 강민준 교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실력도 좋은데 병원장 사위라니.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병원장 사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딸을, 제 아이를, 임신한 내 딸을 그토록 차갑게 버렸구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 필요했던 거구나. 내 딸과 뱃속의 아이는 그저 내 성공 가도에 걸리적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했던 거구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병원 벽에 몸을 기댄 채 행복하게 웃으며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찬란한 행복, 그 화려한 성공과 따뜻한 가정, 그 모든 것이 내 딸의 피와 눈물, 그리고 목숨값이라는 걸 내가 아주 뼈저리게 내 온몸에 새겨주마.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약한 할미로 죽은 딸의 어미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응급실에서의 이 재회는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 딸의 한을 풀고 저 악마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손녀가 있는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섬뜩한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병실 침대 위 유나는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자그마한 팔뚝을 보니 또다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저 조그만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아이의 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끓어오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수연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제 딸의 웃음과 눈물, 짧았던 삶의 모든 의미가 저 작은 숨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원수의 손에 아이의 운명이 맡겨지다니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 악마 강민준이 쌓아 올린 성공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제 딸의 목숨을 발판 삼아 올라간 저 자리,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그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그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유나의 상태를 기록한 차트를 기계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정됐습니다. 오늘 밤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건조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불타는 눈으로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서 뵙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든 유나의 얼굴을 한번 쓸어보고는 결심을 굳힌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차가운 쇠난간과 콘크리트 벽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단참에 서서야 비로소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그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7년 전 제 딸의 손을 잡고 내 앞에 섰을 때 지겹도록 들었던 그 호칭. 하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났을까요? 제 손녀가 죽을 지경이 되어 실려온 이 지옥에서 자신을 마주치고 싶었던 줄 아는 걸까요?
7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노력? 저 악마가 말하는 노력이란 게 제 아이를 뵌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자의 딸을 유혹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은 있었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다시 뻔뻔한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 들춰서 좋을 거 없습니다. 어머님도 저도. 그는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면서도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오만함과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가정이 있고 제 위치가 있습니다. 괜한 소문 퍼뜨려서 제 앞길 막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떨리는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을 후벼 파는 그의 말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앞길을 위해 내 딸은 죽었어. 내 딸은 너 때문에 죽었다고.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절규가 텅 빈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그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제 탓입니까? 선택은 수연이가 한 겁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갔을 뿐이고요. 네 이놈. 저는 당장이라도 그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조용히 계시면 아이 치료는 문제없이 잘 끝날 겁니다. 제가 신경 써서 봐드리죠. 하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신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잔인한 협박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손녀의 목숨을 담보로 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그 딸의 아이 목숨까지 제 손에 쥐고 흔들려는 저 악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경멸하듯 한번 훑어보더니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무력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저는 저 악마의 발 아래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넋나간 사람처럼 병실로 돌아오니 유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구나. 한참을 울었을까. 병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제 보았던 그의 아내 이수진과 병원장 명찰을 단 중년의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병원장이자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강민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 강서방이야. 자네가 맡은 수술 성공률이 우리 병원 최고인 거 알지? 이번에도 어려운 수술이었다던데 아주 깔끔하게 해냈더군.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어. 아닙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강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성실한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수진은 자랑스럽다는 듯 남편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모두 부러움과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위선적인 모습, 저 가증스러운 웃음, 제 딸의 무덤 위에 쌓아 올린 성공을 만끽하며 행복해하는 저 악마의 가족. 순간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슬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제 손녀의 목숨을 가지고 저를 협박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내 행복을 위해 없는 사람처럼 죽어 지내라고? 천만에. 강민준, 너는 단단히 잘못 짚었어. 너는 제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를 건드린 거야.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약한 할미가 아닙니다. 저놈의 그 완벽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악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숴버려야 할 저 남자의 신기루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을 다지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유나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창틈을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더없이 평화롭고 감사했을 그 광경 앞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었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은 뜨거운 분노의 불길 속에서 모두 타버리고 이제는 단단하고 서늘한 결심만이 제처럼 남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연료로 삼아 저 악마의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지독하고도 신성한 의무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우는 약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교활한 짐승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민준. 그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 제 손녀의 목숨을 방패 삼아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달려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 저만 부서져 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문을 안에서부터 여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가장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는 성문, 그의 아내이자 이 병원장의 딸인 이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의 성공을 완성시킨 마지막 열쇠이자 그를 지탱하는 가장 굵은 기둥이었습니다. 만약 그 기둥이 무너진다면, 그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면 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강민준이 아닌 이수진. 그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유나가 잠든 시간, 저는 병실을 나와 병원 안을 떠도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손녀의 병간호에 지친 늙은 할머니로 저를 보았지만 제 눈은 먹잇감을 쫓는 매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첫 며칠은 그저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1층 로비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보는 척하며 이수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보통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값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와 누구에게나 가볍게 목례를 건네는 여유. 그녀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부족함 없는 사람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선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병원 입구의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사서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다른 한 잔은 남편의 연구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면 다시 로비로 내려와 이번에는 병원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매일 인사를 드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앉아 있는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스웨터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제 모습은 화사한 그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녀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행복에 겨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조금 지루해 보이는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사람의 공허함. 어쩌면 그게 그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관찰을 통해 저는 간호사들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병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를 직접 총괄하고 있었고 소아 병동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이 따뜻한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녀에게 가르쳐줄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선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제가 공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내 도서관에서 그녀가 주관했던 과거 바자회 자료집과 병원 소식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소식지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수진 여사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픈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사진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위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그 선의는 진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의 값싼 동정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선한 자신의 이미지를 바로 그녀의 손으로 깨뜨리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머릿속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무작정 다가가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취급하며 강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손녀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스로 저에게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장과 계산된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손녀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세상 물정 어둡고 순박한 시골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유나의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수진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자기야. 그럼 오늘은 못 보는 거네? 응, 아니야. 괜찮아. 수술 잘하고.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말고.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 또 취소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성공 때문에 늘 혼자여야 하는 아내의 외로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마음 기댈 곳 없는 여자의 공허함.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말로 그녀에게 접근해야 할지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제 시집갈피에 꽂아두었던 제 딸 수연이와 갓난아기 유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가 저를 보며 힘내라고 꼭 복수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바로 저 카페에서 나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에게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내 딸과 손녀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가장 깊은 동정심을 자극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딱한 할머니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오는 복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늙은이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복수심이라는 검은 불꽃으로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제 인생 최고의 연극, 그 막이 올랐습니다. 카페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이수진의 발치로 제 딸 수연이의 사진이 운명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다는 사냥꾼의 희열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저는 마치 정말로 놀란 사람처럼 허둥지둥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눈빛과 손짓, 목소리의 떨림 하나하나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슬픈 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라. 아가씨 덕분에 우리 딸하고 손녀 사진 잃어버릴 뻔했네. 이걸 잃었으면 나는 정말. 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과 손녀라는 단어를 애써 강조하며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득한 것은 순수한 호기심과 친절함뿐 그 어떤 경계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따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꼭 배우 같아요. 아기 엄마 맞아요? 그랬지. 참 곱고 착한 아이였는데. 저는 사진 속 수연이의 얼굴을 슬픈 눈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제 연기 속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제 연기를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몸이 안 좋아지더니 그 길로 먼저 갔어. 그래서 이 애가 내 목숨이고 내 전부야. 제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 순식간에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가득 번졌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나 정말 안 되셨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괜찮아. 다 내 팔자소간인걸. 그래도 우리 수연이가 남기고 간 이 손주라도 있으니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지.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동정심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얼마나 순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가씨는 참 마음씨가 곱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만 신경 쓰기 바쁜데 이렇게 늙은이한테 말도 걸어주고 참 고마워서 어쩌나. 별 말씀을요 할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제 칭찬에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척 보면 알아. 아가씨는 귀하게 자란 티가 나. 분명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랐을 거야. 저는 그녀의 근본, 그녀가 살아온 환경을 칭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특히 그녀처럼 병원장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평생 달고 산 사람에게는 그 배경 자체가 자부심의 원천일 터였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제 칭찬에 수줍어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님도 손녀따님 보시면 얼마나 예쁘세요.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지금 8층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열이 펄펄 끓어서 죽는 줄 알았어. 다행히 오늘 퇴원하라고 하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용해서 그런가 봐. 저는 의도적으로 이 병원 의사들을 칭찬했습니다. 병원장 딸인 그녀에게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일 터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저 사이에는 아이를 걱정하고 이 병원을 신뢰하는 공통의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님. 아이가 아프면 어른들보다 몇 배는 더 마음이 쓰이죠. 그럼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지. 그래도 아가씨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 아가씨는 참 복도 많아 보여.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 저는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남편과의 약속이 취소되어 실망하던 그녀의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행복해 보인다는 말은 그녀의 현실과 미묘한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저도 뭐 다 똑같죠.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공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더욱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긴 의사 부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지. 늘 바쁜 남편 뒷바라지하랴, 아버님 챙기랴, 아까 간호사들한테 들었어. 병원장님 따님이 아주 마음씨가 비단결이라고. 병원 일도 돕고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제 칭찬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노력이 이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간호사나 저 같은 환자 보호자에게까지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꽤나 기분이 좋은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저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니야. 그런 사람 드물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가씨는 참 달라. 훌륭한 남편의 효심 깊은 딸의 아가씨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저는 그녀의 선한 마음과 자부심을 한껏 부풀려 주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제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이제 그저 손녀를 끔찍이 아끼는 딱하고 신세 한탄이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칭찬해주는 순박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너무 길게 머물면 제 의도가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네. 이제 우리 강아지 데리러 가봐야겠다. 아가씨 덕분에 답답했던 속이 다 후련해졌어.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듯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마주 잡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님. 저야말로 할머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손녀 따님이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강아지 시집 가는 건 보고 눈 감아야지.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기 전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남편분이랑 혹시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것은 제가 던진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이미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그녀는 제 순진한 걱정 앞에서 속마음을 조금 내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쳐서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아가씨 남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일 거야. 내가 보증해.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내내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수진, 당신은 오늘 나를 완전히 믿게 되었겠지요.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걱정해주는 순박하고 마음 따뜻한 할머니로 기억하겠지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당신의 그 믿음이 다음번 나의 말이 당신의 심장을 얼마나 더 깊숙이 찌르게 될지 아직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계획의 첫 번째 단계, 신뢰 구축은 완벽하게 성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언제 아팠냐는 듯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제 주변을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제 손은 이제 더러운 피를 묻혀야만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먹잇감에게 다가갈 때보다 먹잇감이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오도록 기다릴 때 더욱 인내심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수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쯤 손녀를 끔찍이 아끼는 불쌍한 할머니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우연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아암 환우 돕기 자선 바자회.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그 행사를 이수진이 직접 주관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해 둔 터였습니다. 저는 유나의 경과 확인을 핑계로 바자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병원 외래 예약을 잡았습니다. 바자회가 열리는 병원 1층 로비는 평소와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풍선,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딸 수연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저 악마만 아니었다면. 제 안에서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표정을 갈무리하고 유나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순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수진 씨. 여기서 다 보네.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정말 대단하구먼. 지난번 만남에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녀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 계획대로 그녀는 저를 완전히 아는 사람으로, 편한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 할머님, 오셨어요? 손녀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보니 정말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유나와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낯을 가리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수진 씨 덕분이지. 그날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눈 덕에 내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려서 그런가 봐.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그녀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수진 씨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을 보니 또 우리 딸 생각이 나서 그랬어. 저는 일부러 주변을 한번 훑어보며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도 참 사람을 잘 믿었거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자기 혼자 단정하고 마음을 다 줘버렸지. 그게 화근이 될 줄도 모르고.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놈도 겉보기에는 아주 번듯했어. 고된 인턴 생활에 막 발을 디딘 장래가 촉망되는 새내기 의사였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발랐지. 내 딸은 그런 그놈한테 홀딱 빠져서 세상에 저런 남자는 둘도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수지는 숨을 죽인 채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법이더라고. 평생을 같이 산 부부 사이도 모른다는데 연애 몇 년 한 걸로 그 속을 어찌 다 알았겠어. 그놈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놈이었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제 아이를 뵌 여자쯤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이수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민준. 그 역시 번듯한 의사였고 지금 그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현실에 던져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말이 그녀의 심장에 박혔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주책을 부렸네.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청승이야. 수진 씨 앞에서 못할 소리를 했어. 미안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료 보러 가봐야겠네. 바쁘신데 방해해서 미안해요. 늘 지금처럼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많이 받으셔.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척 보면 알지. 그렇게 훌륭하고 반듯한 분이 그럴 리가 있나? 수진 씨는 참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걱정 붙들어 매셔.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가장 잔인한 반어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은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끔찍한 가정을 그녀의 머릿속에 강제로 심어주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통수에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주차장 한편에 서 있는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지 못한 채 멍하니 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평소에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진, 당신은 지금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겠지요. 그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의 행적을 추궁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그 완벽한 믿음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것이 두려울 테니까요. 의심이라는 독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한번 심어진 씨앗은 당사자의 불안과 외로움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납니다. 이제 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남편의 위선을 파헤치고 그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의심의 씨앗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막이 오를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나예요. 유나 할미. 바자회에서 의심의 씨앗을 심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공중전화의 차가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독은 이미 충분히 퍼졌고, 이제는 해독제가 아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때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제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불안과 외로움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났을 터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긴장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이 통화가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네,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유나, 또 어디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할머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선의를 비웃으며 제 목적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니, 유나는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우리 딸을 버리고 간 그놈 이야기 기억하지요? 제 직접적인 물음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가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딱딱한 존댓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안부를 묻는 친근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목전에 둔 서늘하고 진중한 통보였습니다. 만나줄 수 있냐는 물음이 아닌 만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를 말했습니다. 병원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우리의 대화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먼저 찻집에 도착해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복수의 시작과 끝이 될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수진이 찻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위로 감추지 못한 피로와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앉아요. 저는 예전처럼 살갑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제 태도 변화에 그녀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님? 열어봐요. 수진 씨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들어있으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앞에 둔 사람처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제 딸 수연이와 강민준이 대학 시절 벚꽃이 만발한 교정에서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찍은 사진. 풋풋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젊은 남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 혹시 낯이 익지 않아요, 수진 씨? 이수진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사람이겠죠.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우리 남편이 왜 할머님 따님과 이런 사진을.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지만 그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남편 강민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봉투 안에 남아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숫자들이 나열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며칠 전 유나가 자는 사이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과 강민준이 버린 일회용 컵에서 확보한 DNA로 의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상기 의뢰인 강민준과 대상자 박윤아는 부녀관계가 성립될 확률 99.99%로 추정됨.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닮은 사람의 유전자인가? 내 손녀 유나가 수진 씨 남편의 딸이라는 이 증거도 그저 닮았을 뿐이야? 이수진은 서류를 집어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든 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서류는 그녀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망 선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공포와 배신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베풀었던 순수한 동정심과 친절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7년 전, 수진 씨 남편은 내 딸이 만삭이었을 때 더 좋은 미래를 찾겠다며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어. 내 딸은 그 충격으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수진 씨 남편은 이 병원장의 사위가 되어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살고 있지.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완벽한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성공, 그의 명예, 그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찻집 안의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차 향기가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지독한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 딸의 한을 풀어야겠어. 그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야. 미안하게 됐어요, 수진 씨.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찻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테이블 위에 쓰러져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그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시린 만족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강민준, 이제 너의 성벽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너를 가장 믿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찻집을 나온 뒤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고 난 뒤에 남는 차가운 재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불을 질렀고 이제 그 불길이 저 거대한 성을 어떻게 삼켜버리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균열의 소리가 들려올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 사회면을 뒤적여보기도 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법이었지만 저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관역의 심장을 꿰뚫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감기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다는 핑계로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 옷은 마치 주인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헐겁게 보였습니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 위로 짙은 피로가 역력했고 붉게 충혈된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남편의 연구실이 있는 복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의심이라는 거대한 괴물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자꾸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그제야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능숙하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수진아, 여긴 어쩐 일이야?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당신 요즘 바쁜 것 같아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지. 이수진의 목소리는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슬픔보다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아내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들의 대화는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고 진심을 숨긴 채 거짓된 평온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기만하며 천천히 함께 가라앉거라. 저는 그날 마지막 장작을 불길 속에 던져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은 이미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저는 그저 안전핀을 뽑을 장소와 시간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제 발신번호가 남지 않도록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병원장실 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병원장 비서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준 교수님 사모님, 이수진 씨 되시죠? 사모님께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남편 문제로요. 병원장님께서 따님의 상태를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강 교수님 연구실 근처에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는 분명 이 수상한 전화를 병원장에게 보고할 것이고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비라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장 달려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가 잘 내려다 보이는 2층 난간에 자리를 잡고 장대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병원장과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강민준의 연구실이 있는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수진과 강민준의 격렬한 언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설명 좀 해봐, 당신. 수진아,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 이건 다 오해야. 그 늙은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거짓말?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뭔데? 이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이 증거도 거짓말이야? 이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강민주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해. 사람들이 보잖아. 나 이거 안 나? 사람들이 봐야 해. 당신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잔인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이수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가방에서 사진과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복도 입구에 서 있던 병원장이
모두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는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낯선 여자와 연인처럼 웃고 있는 사진을. 강서방, 이게 다 뭔가. 병원장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강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버님, 이건 그게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병원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 옆에 떨어져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그 붉은 글씨를 본 순간 병원장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내 딸이 지금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내 뒤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벌여놓고 감히 내 앞에서 오해라는 말이 나와?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여자가 저를 속이고. 강민주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수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악마 같은 인간. 당신이 버린 그 여자가 당신 때문에 죽었대. 당신 아이를 낳고 당신을 기다리다가 결국 죽었다고. 그 한마디에 병원장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강민준의 얼굴에 던지며 평생 한 번도 낸 적 없는 커다란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내 이놈, 내 딸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죽여. 내가 인간이야.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병원장이 강민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왔던 의사로서의 권위와 병원장 사위로서의 체면이 그 한 방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내 딸 앞에, 이 병원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내 놈이 이 바닥에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병원장은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순식간에 달려온 건장한 남자들이 쓰러진 강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하얗던 의사 가운은 바닥에 나뒹굴며 더러운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2층 난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얼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던 강민준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 난간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내 딸 수연아, 보고 있니? 너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란다. 그날 이후 병원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어 있던 연구실 문 앞 명패는 떼어졌고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에서도 그의 사진과 양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쉬쉬하며 그날의 사건을 입에 올리기를 꺼렸지만 소문은 뱀처럼 병원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그의 추악한 실체를 속삭였습니다. 병원장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강민준을 의료계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그가 과거에 썼던 논문들은 모두 재검토에 들어가 표절과 조작 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업적은 하룻밤 사이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수진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강민주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살던 최고급 아파트, 그가 몰던 외제차, 그가 걸치던 명품 옷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딸의 목숨과 맞바꿔 얻었던 그의 모든 것이 이제는 제 복수의 재물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집에서 유나가 끓여주는 소꿉놀이용 가짜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지른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굳이 제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제 마음속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그의 주소는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달동네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지하방. 그곳이 그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 뒤 그가 기어 들어간 마지막 굴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 이 추악한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복수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늘어난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관리되던 얼굴에는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빛나던 그 눈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패배감으로 흐리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유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가 겨우 쥐어짜 내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내 딸의 인생과 목숨을 모두 앗아갔지만 나는 고작 내가 도둑질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야. 저는 유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의 모습에 겁을 먹은 듯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버린 내 딸이다. 내가 성공이라는 헛된 욕망 때문에 외면했던 너의 핏줄이라고. 내가 그때라도 아버지로서 속죄하고 빌었다면 나는 너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응급실에서조차 이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나를 협박했지. 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저항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명예도 가정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지. 이제부터 평생 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에서 내가 버린 것들을 후회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내게 내리는 마지막 벌이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이는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나 때문에 죽은 겁니까? 7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제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를 기다리다가 그리워하다가 원망하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수연이는 마지막으로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그의 처절한 오열이 들려왔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아저씨 왜 울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모두 걸었던 지독한 복수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악마를 벌하기 위해 저 역시 악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 손에는 피 대신 다른 사람의 눈물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됐니?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니? 저는 마음속으로 죽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삶의 유일한 목표가 사라지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아침 제 잠을 깨우고 제 입에 밥을 넣어주고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낡은 앨범을 가져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엄마야? 엄마는 왜 하늘나라에 있어? 앨범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쁜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유나는 제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복수는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버린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훗날 제 손녀가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에 섰을 때 그 초라하고 비참한 아비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이 버린 딸이지만 이렇게 잘 자랐다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딸과 제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복수의 완성일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 딸이 남긴 이 소중한 생명을 이 세상의 빛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지독한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사셨을까요?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제 옆에는 제 딸을 꼭 닮은 내 사랑하는 손녀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한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주인공 할머니처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사위 간민준처럼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날들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손녀의 행복을 자신의 마지막 복수이자 희망으로 삼았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한 사람의 파멸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이들의 행복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